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법제론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아동수당법입니다. 자, 아동수당법은 2019년 4월 1일 날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좀 복잡했습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과 재산 이런 거 다 조사해서 10%는 제외하고 아동수당이 나갔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2019년도부터 바뀌어서 모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데요.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서 바로 7세 미만입니다. 아동 7세 미만이 있는 가정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즉 아동 1인당 10만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교재 맨 아래 보시면 2번 아동수당의 지급 및 신청에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나오죠. 제4조 그 자리에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에 더 좋아졌다, 쉬워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동수당법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겠죠? 가겠습니다. 자, 목적은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수당 수급권, 이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하고 수급아동은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책무가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되겠죠. 조세로 주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방법인데 아동수당은 첫 번째 7세 미만입니다.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에요. 이 말은 소득 수준, 부모, 보호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 상관없이, 소득 수준 상관없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 1인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자, 매월이죠, 매월 지급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은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1번 체킹하시고요. 예전에 6세 미만인데 이제 7세로 바뀌었으니까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공구청장은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세 미만의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자료 정보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면제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공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죠. 조사 질문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조사 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입니다. 자, 9번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공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날로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방가루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3번 현금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특별자치도시 시공청장은 대통령 요청한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을 성남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하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현금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입니다. 미지급 아동수당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시죠. 중요한 부분은 이미 끝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수당 지급 정지입니다. 1번 아동수당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지급 정지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13번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입니다. 상실의 동그라미. 자, 사망한 경우 상실합니다. 위에 보면 수급아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다음 달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형광펜으로 다음 달부터 상실하는데 사망한 경우 다음 달부터 상실이고요.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음 달부터 상실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 조한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령이 넘어가면 또 상실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고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수당의 환수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15번 하고 있습니다. 시장구청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서 환수하게 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1번이 바로 이자를 붙여서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죠. 나머지는 참고입니다. 환수금의 고지, 독촉, 징수입니다. 거기 징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16번에 징수. 자, 됐고요. 17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동수당 수급권의 권리보호 들어갑니다. 아동수당의 수급권의 보호입니다.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신 전속권입니다.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신청입니다.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이의신청은 9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양가로 2번 별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동그라미 90일 이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90일만 하시면 돼요. 이의신청 90일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칙입니다. 시효 5년짜리입니다. 5년의 동그라미 별표. 자,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자, 보칙 오른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멸시효 5년짜리가 출제가 됐어요. 자, 5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5년입니다.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되는데 지금 적어 놓으세요. 자, 기초연금 5년입니다. 장애인연금 5년입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그 다음에 아동수당 5년입니다. 아동수당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국민연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의 권리 5년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도 바로 5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모두 다 5가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수급자의 권리 5년, 분할연금 5년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진행했고 20번 아동수당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료 및 정보의 수입 등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22번 권한의 위임 위탁 등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벌칙 들어갑니다. 것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1일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사회복지법, 사회보험 분야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회보험 시작합니다. 사회보험 5대 보험이 쭉 나오는데, 자,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은 제가 말씀드린 것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최대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년 제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역사 부분에서 사회보험의 제정 순서 이미 배웠습니다. 정책에서도 배웠었고요. 뭐 산, 의, 연고요, 산, 연, 고건요 이런 식으로 외웠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제정 시행되었는데요. 자, 목적 참고하시고요.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입니다. 자, 거기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란 말 있죠. 현관펜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밑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자, 됐고요. 국가의 부담 및 지원입니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하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비용에 드는 비용을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 그 자리에 밑줄 쫙 긋고요. 자,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죠. 특별 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회계가 중요한 자리. 자,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장해가 없습니다. 장해로 돼 있어요. 장해 X입니다. 정책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족입니다. 사망한 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합니다. 포함 자리 쓰세요. 포함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돼 유족에 제외 X입니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이게 바로 유족의 범위 순서예요. 이 순서가 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치유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의 동그라미 완치되는 것도 치유지만 끊어요.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의 동그라미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치유라고 말합니다. 장해입니다. 장해 그 자리에 장해 X라고 쓰면 되고요. 질병 또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요.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라고 합니다. 5번 별표 중증 요양 상태. 예전에 폐질이라고 했어요. 폐질이 이제 바뀌었죠. 폐질 X라고 쓰면 됩니다. 중증 요양 상태입니다. 중증 요양 상태는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밑줄 쫙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까지 밑줄 치유하지 아니한 상태 그게 바로 중증 요양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폐질 X 썼죠. 이 자리에 장애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애는 치유된 상태입니다. 중증 요양 상태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침폐 참고, 출퇴근 참고, 적용 범위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됩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원회 이게 정책결정기구라고 우리가 정책에서 배웠어요. 산재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가로 고용노동부 가로 닫고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자, 위원장은 누구라 했죠?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정책결정기구의 장은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그 관장 부처의 차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1번 알아놓으시고요. 1번 알아놓으시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업종별 보험료, 산재보험료율 밑에 도표 나오죠. 실력 따지기 2019년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사고 날 확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자 거기에 보면 업종별 보험료율에서 대분류 보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업, 농업, 기타의 산업, 금융, 보험업 이 정도 넣는데요. 자 여기에서 높은 보험료율을 봐보세요. 광업이 높죠. 광업은 이제 상당히 산재를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번에 있는 건설업도 높죠. 건설업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임업 있죠. 벌목업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임업도 높죠. 9.15%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급여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3개 치세요.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침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따로 있죠. 침폐 동그라미요. 자, 침폐, 간장, 요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침폐, 간장, 요직, 침폐하고 간, 장, 요, 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진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진폐보상연금, 진폐요정연금 있죠. 이게 진폐예요. 그 다음에 간이 뭐예요? 간 찾아요. 거기 간병급여 있죠. 이게 간병급여. 장이 뭐예요? 네, 장입이죠. 그 다음에 요가 뭐예요? 네, 요양급여죠. 그 다음에 직이 뭐예요?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이렇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진폐간장요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법에 이제 진폐 말고 일반적으로 보험급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어요. 뒤에 보면 또 특별급여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왼쪽에 쓰세요. 상해급여 없습니다. 상해급여 X입니다. 상해급여 X. 그 다음에 장의비라고 돼 있죠. 장의비, 장제비 아닙니다. 장제비 X 치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있죠. 상병급여 없습니다. 상병급여 X, 상병수당 X입니다. 이 정도? 이 한 4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상병급여는 고용보험에 나오고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에 나오죠. 자, 됐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자, 거기 밑줄 친 부분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별표 치세요. 신설된 겁니다. 첫 번째가 업무상 사고, 두 번째가 업무상 질병, 디귿이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상 사고 위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근로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산재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업무상 재해니까. 업무상 사고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획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되겠죠. 산재 처리가 됩니다. 업무상 질병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업무상 부상이 요인되어 발생한 질병은 또 됩니다. 자, 답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됩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좀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설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퇴근 재해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됩니다. 그 밖에 정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경로, 그 자리에 밑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면 안 돼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 처리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그것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건 안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경로 일탈의 밑줄,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 그 후에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 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 지금부터 이제 요양급여 쭉 급여가 나올 거예요. 급여는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급여 종류는 이미 잡았고, 자,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근로자 자리에 사업주 X, 사업주 X.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일째부터 된다 이거죠. 3일 이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 쭉 보면 비읍에 간병이 있습니다. 간병의 동그라미, 간병은 요양급여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 그 다음에 재요양입니다. 요양급여 받은 자가 치유,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질병 부상이 재발했어요. 재발의 동그라미. 그래서 다시 재자, 재요양을 쓰는 겁니다.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급여 받을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재요양급여 가능합니다. 재요양 가능하다고요. 휴업급여 들어갑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되 일일당 지급액은 그 다음에 가로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평균 임금의 70의 동그라미. 자, 평균 임금 곱하기 70% 쓰면 돼요. 평균 임금 곱하기 70%. 자, 됐죠? 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요양급여와 마찬가지, 휴업급여도 마찬가지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휴업급여가 있다.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셔죠. 그 다음에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 이것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장해급여 들어갑니다. 장해급여 2번 별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데, 장해급여는 장해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14등급이 있어요. 1등급에서 14등급 밑줄 쫙 긋고 여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든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받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해 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등급에 따라서 장해연금을 주느냐, 장해보상 일시금을 주느냐, 장해보상연금을 주느냐 결정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출제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병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간병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간병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간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동그라미, 사망했으니까 유족이란 말 쓰겠죠.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참고.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아까 있었죠. 배우자부터 가로 같이 시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까지만 하면 돼요.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2년의 동그라미 1번 별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줍니다. 그 전까지는 휴업급여를 받았어요. 휴업급여 안 주고 상병보상연금이 나간다는 거죠. 그 부상이나 질병에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이게 뭔데요?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하죠. 2번 니은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의 정도가 대통령 정하는 중증 요양 상태의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자, 상병보상연금은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입니다. 1등급에서 3등급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상당히 많이 다친 거죠. 중증 요양 상태 1등급에서 3등급이면 많이 다친 거죠. 그 다음에 장의비입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동그라미, 사망했을 때 평균 임금의 121분을 줍니다. 평균 임금의 121분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장제를 지는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직업재활급여, 기억,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애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직업훈련 수당입니다. 직업훈련 수당에만 밑줄 치면 돼요. 직업훈련 수당이 직업재활급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사업에 복귀한 장애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적응훈련의 밑줄, 재활운동 거기에 밑줄 치면 됩니다. 직장적응훈련이라든지 재활운동을 사업주가 시켰다. 그러면 그 직업재활급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되고요.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직장복귀지원금부터 마지막까지 쭉 밑줄 치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직업재활급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해 특별급여입니다. 특별급여의 밑줄. 보험가입자가 누구예요? 사업주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사업주인데 고의,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겠죠. 근로자나 유족이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유족 특별급여가 있고 장애 특별급여가 있거든요.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에 가름해서 국가가 그것을 특별급여로 주는 것이고요. 물론 합의가 있어야 되죠. 유족과 사업주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국가가 낸 돈에
낸 돈을 이제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는 겁니다. 국가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 정하는 장애 등급, 침해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 수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름하여 장애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애급여, 침해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업주 사이에 장애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하나입니다. 수권자가 장애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급여가 나갔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는 거죠.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합니다. 공단은 장애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 모두의 동그라미 전체를 보험가입자 누구요? 네,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족특별급여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의 지급입니다. 1번 별표,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14일 이내 지급,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인데요. 이것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권의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1번 별표. 자, 퇴직을 했어도 보험급여는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퇴직했으니까 요양급여 땡. 그러면 이제 스톱. 그러면 안 되죠. 근로자가 계속해서 아픈데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력이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신 전속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도 마시면 돼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 퇴직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특례입니다. 여기 참고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27번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자, 28번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권리구제죠. 이것도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심사청구의 제기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밑줄 쫙 그어요. 자, 거기 보면 이응 있죠. 밑줄칭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입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이것이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자,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해야 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있으면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심사청구 90일, 이의신청 90일.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 수치 조금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밑줄 쫙 그어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밑줄 알아놓으시고 그 알아놓으셔야 되니까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심사위원회입니다. 심사위원회 밑줄이요. 심사청구를 하는 심사기관이에요. 자, 심사청구를 왔으면 그 공단 안에 산재보험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의 관계 전문가 등 구성된 산재보험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입니다. 참고, 재심사청구의 제기입니다. 재심사청구의 밑줄, 그러면 재심사위원회가 있겠죠. 어디로 갈까요?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밑줄 쫙 긋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있나? 33번 1번 별표 재심사 청구를 심리 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밑줄,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자, 흐름을 좀 아시겠나요? 심사청구는 공단에 있는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사고, 자, 거기에서 불복했을 때 재심사 청구가 들어가는데 재심사 청구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있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심사청구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90일 이내 이렇게 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부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쭉 읽어드린 이유가 첫째 줄에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이런 것도 들어가요. 출산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관장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밑줄 쫙 긋고요. 자, 정의 들어갑니다. 근로자가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또는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 교직원은 따로예요. 근로자가 아니죠. 이분들은. 사용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참고 공무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있죠. 교직원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합니다. 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에서 배우셨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결정기구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자,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심의에 한정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종합계획 이런 거 나오면 대개 5년마다 하잖아요. 5년마다의 현관편 밑줄,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에 한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뭐 보험료율,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이거 정책에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 결정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현관펜 밑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밑줄 친 부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4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험료 부과책에 관한 사항. 5번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7번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번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네 가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출제된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것은 참고 가입자입니다.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밑줄 쫙 그어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자, 이분들이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거기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몇 종? 1종과 2종을 말하죠.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죠. 맨 끝에 보면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대개 이분들이요. 1종입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 2번 피부양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빠지거든요.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두 번째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됩니다. 포함의 동그라미. 그 자리에 제외 X.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의 직계 비속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및 그 배우자입니다. 사위와 며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직장가입자 직계 비속이면 뭐예요? 직계 비속이면 자녀잖아요. 일촌이면 자녀예요. 및 그 배우자니까 사위와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들어갑니다. 직장가입자 형제자매. 자, 그 자리에 쓰세요. 오른쪽에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번 가입자의 종류 들어갑니다. 가입자의 종류는 정책에서 배우셨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동그라미 1, 지역가입자의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제외의 동그라미.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밑줄.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우리 지금 건강보험법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입니다. 현역병의 밑줄. 그 다음에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 후보생 이런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
급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 중요하죠. 급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리을 정도는 참고하시고요. 기역, 니은, 디귿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의 신고입니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그 다음에 휴업, 폐업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자격의 취득 시기 등입니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에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게 됩니다. 나머지 이것들은 다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끊어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 9번째가 중요해요. 9번째 별표, 상실의 동그라미. 자, 상실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망이나 이민을 갔어요. 국외 이주나 국적을 상실했어요. 국적 상실이나, 자, 이것들은 모두 다음 날에 상실합니다. 이것들은 다음 날에 상실한다. 다음 날에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다 그날, 당일날 상실합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외 이주의 다음 날, 국적 상실의 다음 날에 상실한다. 이거는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별표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밑줄 쩍쩍 그어주시고요. 자, 가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상실이라 하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 리을과 미음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그 다음에 수급권자가 된 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폐지 신청을 한 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음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날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세 가지 마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실도 14일, 취득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